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색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훌륭한 면을 지니고 있어요. 뇌를 제대로 쓸 줄 알면 이 점이 빛나게 됩니다. 평생 뇌를 연구한 뇌과학 박사이자 의학 박사 이와사키 이치로는 뇌를 좀 활용할 수 있다면 운이 좋아지고 행복을 더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 또한 당연한 듯 따라온다는 걸 최신 뇌과학 연구를 통해 밝혔습니다. 우리가 처음 운전할 때 배우는 과정은 있지만 이것이 익숙해지면 자동적으로 당연한 듯 운전을 하잖아요. 이처럼 행복과 부를 끌어당기는 것도 이에 대한 뇌를 단련하면 당연한 듯 이것들을 끌어당기며 인생도 바뀐다는 건데요. 뇌를 단련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오늘은 행복을 끌어당기는 뇌과학과 함께 운과 인생이 좋아지는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돈이 행복을 좌우한다. 이렇게 돈을 행복의 전제 조건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명제는 과연 사실일까요?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중 한 가지를 살펴보자면 미국 퍼듀대학교 재박사팀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 발전과 개인의 행복감 사이에 상관관계가 성립한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그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연간 소득 약 8천만 원까지는 소득과 행복감이 비례하지만 8천만 원을 넘으면 더는 비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과도 발표했죠. 그 이유는 연간 소득이 오르면 무욕도 덩달아 커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갖고 싶은 물건의 가격도 높아져요. 부동산이나 고급 차와 같은 고가의 재화를 소유하고 싶어지죠. 즉, 아무리 소득이 늘어도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필자는 이런 상태를 강욕, 무간,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면 절대 행복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어도 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를 위한 최소한의 돈이 필요하니까요. 또 취미나 여가를 즐길 돈이 있다면 더욱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겠죠.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필요한 돈마저 없으면 그 또한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미국 녹스대학교 카이저 박사팀은 피험자들에게 6개월 후, 2년 후, 12년 후의 목표를 설정하게 했어요. 그 결과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6개월 후까지 매출 얼마를 달성한다. 이렇게 물질주의적 사안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유형은 가령 나와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 5,000명을 미소 짓게 한다 라는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것이 실현되면 매출 얼마를 달성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심리적 만족을 우선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유형 모두 최종적으로는 매출로 이어지지만 한쪽은 자신의 무욕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고 다른 한쪽은 타인을 기쁘게 함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이 달랐어요. 그 다음 6개월 후, 2년 후, 12년 후에
피험자들의 행복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물질적 풍요를 목표로 설정한 사람은 목표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행복감이 차츰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심리적 풍요를 목표로 삼은 사람은 역시나 목표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행복감과 만족감이 높아지고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우선시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돈이 있든 없든 행복감이 낮아지고, 심리적 풍요를 우선시하는 사람은 결과와 상관없이 행복감이 높아집니다. 이 결과를 보면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기쁘게 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으며, 그 대가로 물질적 풍요도 함께 누릴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심리적 풍요를 지향하면 행복감과 보람이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가 있어요. 필자의 회사는 심리적 풍요를 지향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뇌 훈련 연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과거 어느 주택 관련 기업에서 뇌 훈련 연수를 실시한 적이 있었어요. 형제가 함께 경영하는 회사였는데 우애가 좋지 않아서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출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도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뇌 훈련 연수를 도입하고부터는 돈이 아닌 직원의 행복을 위해, 지역 커뮤니티의 풍요를 위해 매출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이 전보다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됐고, 덕분에 매출도 3배로 껑충 뛰었다고 해요. 이 사례만 보더라도 오로지 물질적 목표만 추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가질 때 행복감이 커지고 물질적 풍요도 따라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풍요를 우선시하는 것은 뇌 단련 전반을 지배하는 기본 개념입니다. 뇌 단련을 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져도 강력 무간지옥에 빠지지 않으므로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도 행복감이 낮아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지니면 그 결과로 물질적 풍요가 따라온다는 점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뇌를 어떻게 사용해야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뇌 전체를 균형 있고 유기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연구 결과 하나를 소개할게요. 이 연구는 아주 중요해요.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데이비드슨 박사가 이끄는 뇌과학 연구 그룹은 뇌에도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부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마 안쪽에 위치한 전전두엽의 왼쪽이 엑셀, 오른쪽이 브레이크에 해당합니다. 그 작동 원리는 자동차와 비슷한데요. 무언가에 집중하거나 전향적으로 생각할 때는 엑셀에 해당하는 부위가 활성화되고, 반대로 이 같은 활동이 멈출 때는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또 엑셀이 활성화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브레이크가 강하게 작동하면 기분이 가라앉고 만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며 심하면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만 자동차에 엑셀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으면 큰 사고로 이어지듯이 뇌의 엑셀과 브레이크도 각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연구팀은 1000명 이상의 뇌파를 측정해 뇌의 엑셀 활성도를 조사했는데요. 연구 결과 마티웨 리카르라는 티베트 불교 승려의 뇌 엑셀 활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뇌의 엑셀 활성도가 높을수록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점에서 티베트의 승려 리카르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죠. 리카르는 평소에도 보통 사람보다 엑셀 활성도가 10배에서 100배는 높게 나타났는데요. 그의 엑셀 활성도가 더욱 높아질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애, 즉 이타의 마음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기원하는 명상을 할 때였습니다. 이때는 뇌의 엑셀 활성도가 평소의 5배 이상, 보통 사람의 50에서 500배에 달했다고 해요. 리카르의 결과가 알려지자 득도의 경지에 오른 다른 티베트 승려들도 연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뇌 활동 패턴도 리카르와 비슷하게 나타났죠. 이 연구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무엇이냐? 뇌의 엑셀 활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순간은 이타심이 충만한 상태에서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기원하는 명상을 할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리카르의 뇌는 셀프리스 상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셀프리스는 사심이 없는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행복을 바랄 때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등 자신의 욕구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 욕구가 충족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연구를 바탕으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뇌는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랄 때 셀프리스의 경지에 도달함으로써 행복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정리해보자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뇌의 소유자 티베트 불교 승려 마티웨 리카르는 이타심이 충만한 상태에서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기원하는 명상을 할 때 뇌 엑셀에 해당하는 부위가 가장 활성화됐다고 했어요. 그것은 셀프리스의 상태로 뇌 전체를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반대로 어떤 때 뇌 전체의 균형이 무너질까요? 그것은 이기심이 강할 때입니다. 뇌 회로를 단절하고 뇌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뇌 기능을 둔하게 하는 범인이 바로 이기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동물로서 생존하기 위한 본능이지만 이기심이 지나치면 뇌 회로가 단절되고 맙니다. 그 결과 뇌 전체를 균형 있게 사용하지 못해 사고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죠. 이전에 행복을 갈구하면 오히려 행복이 멀어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또한 이기심이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돈만 쫓는 건 역시 강한 이기심의 발로입니다. 즉,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뇌 전체를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 이른바 뇌를 셀프리스 상태에 가깝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이기심을 덜어내세요. 셀프리스의 상태에 다가가면 행복과 덤으로 물질적 풍요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셀프리스의 상태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뇌 전체를 고루 사용하고 셀프리스에 가까워지는 사고와 행동을 알아볼 건데요. 이 행동들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뇌 단련을 지속하면 이것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이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데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뇌 단련을 날마다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셀프리스에 가까워지는 행동. 하나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입니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유일한 공통 요소는 심리적 유대를 느낄 수 있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이어진 따뜻한 인간관계가 행복을 가져다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중 하나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뇌가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 심리적 유대를 맺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도전으로 받아들일지, 스트레스로 받아들일지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유대가 애정 호르몬 또는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옥시토신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옥시토신은 임신과 수유 등 육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항스트레스 작용을 하며 지극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등 여러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옥시토신은 대인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옥시토신이 전전두엽의 활성도에 관여해 자신과 타인을 동지로 이해하게 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 피하의 구별을 흐리게 해 타인의 일에도 마치 자기 일처럼 반응하게 하죠. 나아가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이라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타인을 돕는 방향으로 뇌를 사용하게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옥시토신이 많이 나오면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져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옥시토신은 다른 사람과 심리적 유대를 맺을 때 많이 분비됩니다. 닭과 달걀의 관계처럼 심리적 유대가 형성되면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유대가 더욱 깊어지는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는 결과적으로 스트레스에 강한 뇌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셀프리스에 가까워지는 행동, 다른 하나는 이타심 기르기입니다. 여러분, 이타적인 사람과 이기적인 사람 중 누구의 소득이 더 높을까요? 퇴근길 지하철 안, 나는 녹초가 된 상태고 옆자리에는 젊은 청년이 앉아 있었지만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했다면 이 또한 소소한 이타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타적인 사람을 보면 어쩐지 손해보는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예전에 필자도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해봤자 실속도 없고 오히려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이타심과 행복한 삶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 연구팀은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기부나 봉사활동 등의 이력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성향이 이타적인지 이기적인지를 파악했습니다. 그 후 14년간 조사 대상자의 연간 소득을 추적 조사했어요. 처음에는 양자 간 소득이 비슷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이타적인 사람의 연간 소득이 이기적인 사람을 앞서기 시작합니다. 최종적으로 이타적인 사람의 연간 소득 증가율은 이기적인 사람의 1.5배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이기적인 사람의 소득이 높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타적인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보다 더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격차가 발생하는 걸까요? 이타적인 사람은 직장에서도 항상 주위 사람을 배려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 말을 걸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대를 돕죠. 다른 사람을 위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이타적인 사람은 주위 사람의 신망을 얻습니다. 그리하여 중요한 업무를 위임받거나 리더로 발탁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승진으로 이어져 소득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해석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보다 이타적인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지기 마련이니까요.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힘이 돼지고 싶은 상대 또한 평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닐까요? 늘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공경에 빠지면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부터 들지 몰라요. 이처럼 이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힘든 일이 생겨도 주위 사람의 도움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인정을 베풀면 언젠가 그것이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이타심을 갖는 것이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타적으로 행동하면 그것이 돌고 돌아 자신의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셀프리스에 가까워지는 또 다른 행동 하나는 대자연 체험학입니다. 등산, 캠핑, 물놀이를 하러 떠난 곳에서 대자연에 압도당하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드넓은 초원과 망망대,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처럼 눈앞에 펼쳐진 대자연에 마음이 크게 요동치는 경험이요. 이런 경험이 뇌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하늘 아래서 저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나 산 정상에 올라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등성이와 운해를 내려다보며 대자연의 유구함에 압도당하는 경험을 뇌과학에서는 대자연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연구를 통해 대자연을 체험할 때 우리 뇌가 매우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토론토 대학교 스텔라 박사팀은 대자연 체험은 자신을 미미한 존재로 인식하게 해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한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1000명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이를 검증했습니다. 대자연을 체험한 피험자들은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인간 또한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라고 대답했는데요. 이를 통해 대자연 체험을 하면 마음이 겸허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마음이 겸허해지면 타인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나의 성공은 주위 사람의 도움 덕분이라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아득한 시간 동안 존재해온 우주와 광대한 자연 앞에서 자신의 미미함을 깨달았을 때 인간은 겸허해지고 오로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샘솟습니다. 이때 우리 뇌는 평소의 수십 배, 때로는 수백 배나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바쁜 현대를 살아가다 보면 대자연을 접할 기회를 좀처럼 얻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요.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작은 대자연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어떤 방식으로든 대자연의 아름다움, 광대함, 유구함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그 또한
일종의 대자연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자연 체험은 그것을 통해 마음이 겸허해지고 세상과 타인을 위하는 이타심이 커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뇌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뇌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지금까지 설명한 뇌 단련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이타심을 기르는 것, 대자연 체험을 하는 것, 이 외에도 매사에 감사하기, 긍정적 마인드 지니기, 마인드풀리스 등의 훈련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제가 평소에 늘 강조하는 내용이니 이번에는 패스할게요. 오늘의 컨텐츠를 통해서 적어도 이 하나의 단어는 기억하셨으면 해요. 뭘까요? 네, 바로 이타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반성을 하기도 했어요. 무조건 나만 잘 되자 라는 마음이 있었다기보다는 나를 위한 인생에 초점을 많이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야와 마음을 넓힐 수 있었던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타심이라는 단어를 인식한 여러분들도 앞으로 목표를 정할 때 나만을 생각하는 목표, 나만을 위한 목표보다는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목표를, 기왕이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목표를 정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더 빨리 목표를 이루며 함께 만족하고 함께 풍요로워지며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늘 마음속에 이타심이라는 단어가 새겨졌기를, 그 단어를 품고 행복과 풍요를 빚어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